그래서 비엔날레의 대표적 큐레이터다. 비엔날레 세대를 대표할 만한 손에 꼽는 큐레이터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가 비엔날레를 옹호하며라는 글에서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첫 줄에서도 벌써 필자는 비엔날레의 이론이나 실전에 대한 패널, 논의 글을 무척 싫어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분석해서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기 예 그냥 그 뭐랄까 축적된 그런 생각을 좀 편하게 풀어낸 글이겠죠. 여기서 "비엔날레란 이래야 된다. 비엔날레는 이런 게 좋다."라고 아주 쉽게 1 번부터 10 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5쪽 보면 1번 이러면서 "모든 비엔날레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속적인 사건들에 적합하다." 뭐 2 번 "비엔날레는 장소 특정적이다." 3번 "비엔날레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전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 나가요. 그러면서 돈 얘기가 나옵니다. 네. 8번 한번 가 볼게요. "비엔날레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너무 학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어려운 문장 같아요. 너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마치 어떤 꼬마아이가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처럼 "비엔날레는 돈이 필요하다." 흔히 전시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큐레이터의 몫이다. 그래서 요즘 큐레이터들은요.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굉장히 다른데 월급을 받고 정해진 월급 안에서 이미 지정된 작가 그 를 특정 예산에 맞춰서 정말 공무원이 일하듯이 이렇게 해내는 걸 잘하는 큐레이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능력 즉 스폰을 받아서 돈을 끌어오는 능력이 정말 좋아서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걸 정말 잘해서 전시를 키우는 그런 큐레이터가 있어요. 그 어느 쪽이 더 좋다 말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당연히 이 후자에 해당하겠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자기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매우 유용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스폰 받아서 이 돈 들고 전시하는데 다시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막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비엔날레에 맞춰 예산을 마련해야지 반대로 예산에 맞추어 비엔날레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성향이 저도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맞춰 살아야지 내 삶에 맞춰서 수입을 늘려야 될까에 되게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의 말에 따르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하여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해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제가 상명대에서 지난 학기에 했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조수영이라는 학생이 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상명대 우리 실기실 제일 꼭대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개인전이란 걸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 개인전해요. 보러 와 주세요." 해서 우리 반 다 같이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날 거길 처음 올라가 봤는데 공간 너무 장소 특정적이던데. 그래서 제가 그날 보고 '아니 공간이 너무 특별해서 그냥 회화 걸기는 좀 덜 어울리고 네 그 공간의 특이함 자체를 작품으로 잘 풀어내는 뭔가 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 공간에서 주소영이 이렇게 뭘 했는데 한쪽에 인조 잔디 비슷한 무슨 그 식당에 신발 먼지 털어가는 것 같은 녹색 깔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몇 장 깔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깔았어요? 이걸 깔려면 전체를 까는 게 낫지 않고 왜 이 귀퉁이만 깔았어요?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때문에요."가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아서는 그 좁은 공간 안에 그걸 다 깔고 싶었는데 사실 그걸 사러 가 보니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깔지는 못하고 구석대기만 이렇게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까느니 아예 안 깐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대화를 했는데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의 추천에 의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다 깔아야겠다 생각했으면 다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현실과 타협을 끝도 없이 해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큐레이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전에는 '아니 뭐 스폰지 핥다는 게 능력이야.' 막 이런 적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급부의 큐레이터들의 한계를 느꼈을 때는 어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동시대 미술가인 뉴욕의 모마 같은 경우는 네 이사회를 통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금이 많지가 않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대기업의 후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꼭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그 모마에 후원금을 많이 내면은 이사회 한 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십 명 규모의. 그래서 삼성도 한때 모마에다 기부를 되게 많이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갈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술관 입장에선 그런 식으로 재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큐레이터로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모마의 큐레이터가 됐다면 '와 실력 있다. 엄청 대단하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모마에서 어떤 사람의 개인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큐레이터한테 다 주는 전시도 있지만 블록버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마네 전시를 한다. 르누아르 전시를 한다. 이런 거를 크게 한 번씩 꽂을 때는 그 결정권이 그냥 전시 기획팀, 큐레이터 팀에서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사회가 더욱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도가 좀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최종 표결이 이사회에서 붙여지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 보면은 무슨 주식회사에서 나중에 주주총회 해 가지고 막 진짜 중요한 건 결정하고 이런 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큐레이터가 자기는 평소에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겠지만 막상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는 자기 손에 달려 있지 않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큰 기관에서 정해지는 전시하느니 "조그만 데서 내 맘대로 한다." 이러면서 작은 대형 공간에 막 있는 큐레이터들도 있습니다. 독립 큐레이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큰 공간에 특히나 사기업스러운 공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 그러면 올해는 뭐 피카소 합시다. 피카소 해. 그럼 피카소 준비해." 이러면 이제 피카소의 전시를 하기 위하여 피카소에 대해서 자료 리서치하고 어디서 무슨 작품을 빌려올 수 있는지 막 알아보고 디스플레이를 멋지게 할 궁리를 세우고 막 이런 실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큐레이터냐 가장 중요한 거 작가를 선정하는 거 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갖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냐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냥 주어지는 거 '이 작가를 잘 해.' 하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자기 고유의 안목을 가지고 '아니야. 이걸 꼭 해야만 돼.'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더 좋으냐에 또 한 번 이런 가치관 차이 네 느껴지시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어 학점을 잘 받고 체제에 수능적인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덜컥 주어진 일을 무사히 잘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그림에서 이 미술판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한테 "아 걔 똘똘하고 일 잘해. 걔 시켜." 그러면 이제 걔는 월급 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뒷바라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실력 있고 모범생일수록 그런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일정 나이 때 20대 후반 30될 즈음에 진짜 좀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진짜.' 어 이게 진짜 남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재능을 그냥 그들 좋으라고 부리기 쉬운 노예로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거 그런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막시밀리아노 지오니는 8 번에서 이 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의심 없이 얘기를 했고요. 스폰을 잘 끌어오는 큐레이터, 훌륭한 큐레이터이고 그것이 바로 나다죠. 우리 지오니 같은 경우는. 네. 그랬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는 다양한 작품과 세계 그리고 관람객을 포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엔날레에서 자꾸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전통보다는 다양함, 신선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10 번이 비엔날레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달리 실제 비엔날레는 단 한 번만 일어난다. 보통 큐레이터들은 단 한 번의 비엔날레만 기획하도록 초청을 받고 대부분 작가도 같은 전시에 한 번 이상 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관람객들은 올해의 비엔날레가 지난 전시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엔날레를 다시 찾는다. 그래서 사실 비엔날레를 한 번만 보고 비엔날레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엔날레에 대해서 말하려면 17년도 비엔날레에 대해 말하려면 15년, 13년과 비교를 해야만 뭔가 말이 가능한 거지요. 그냥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의 비엔날레로 볼 수는 없어요. 비엔날레를 하루 들어오는 큐레이터나 작가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세계와 교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걸 관람하는 사람은 이 시간의 축을 가지고 재작년엔 이랬었는데 올해 총감독은 요러고 있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비엔날레를 보는 비엔날레의 역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비엔날레의 다문화주의적인 성격,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격, 그리고 그 이회적인 성격을 좀 더 심화하고 연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기타 가프르의 글이에요. 이질적인 세계에서의 큐레이팅이라는 건데 앞에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현장 큐레이터로서 나는 학술적인 걸 싫어해 이러면서 그냥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 그리고 반론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강렬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치 무슨 작가와의 대화나 인터뷰하듯이 하고 끝냈다면은 기타 카프르 같은 경우는 좀 더 진지하게 비엔날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3개 중에 딱 하나 골라 읽는다면 저는 기타 카프르 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89년 이후에 제3세계라고 옛날에 여겨졌던 그런 다양한 권력이 많지 않았던 그런 소도시들에서 동시대 미술을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232쪽 서구의 학계와 미술관 밖에서 전개되는 전시를 위한 새로운 포럼으로 논의를 확장하면서 필자는 지구의 남쪽과 동쪽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구의 남쪽, 지구의 동쪽이라는 표현 우리가 세계화하면서 한번 짚어야 되겠는데요. 서구 중심할 때 유럽이죠. 그리고 유럽 기준으로 동쪽은 저기 중동에서 시작해서 극동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어디일까요? 지구의 남반구. 남반구에 누가 있나요?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있지요. 네. 여기. 그러니까 근대화 시기에 근대화가 한참 이루어지던 시기에 떠오르지 못했던 그 나라들을 예전에는 제3세계라고 막 묶어서 그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그 표현 쓰기가 좀 어려워진 시기에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남반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큰 대륙 그 서구와 먼 가장 큰 대륙들이 남반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남미 대륙과 또 아프리카 대륙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남반구적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로 지리적으로 적도를 딱 잘라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권력 구조에서 좀 뒤처진 쪽을 이야기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아바나 비엔날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234쪽에 필자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나와요. 이건 좀 더 실용적인 거라는데 모던 아트와 동시대 미술에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는 미술관이 없거나 국제적
예술 교류의 기회가 적은 곳, 미술기관들 중 오로지 미술시장이나 미술품 경매 회사들만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은 비엔날레로부터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혜자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기 고백적으로 "제가 광주 비엔날레가 없었으면 이 전공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어 비엔날레에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비엔날레라는 그런 큰 대규모 행사를 안 했다면, 그런 게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동시대 미술을 한꺼번에 접하고 생각할 기회를 얻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그런 비엔날레를 가서 볼 형편이 안 되고 소상공인과 소규모를 지지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공룡같이 큰, 공룡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씁니다. 공룡같이 거대한 그런 규모의 미술이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도 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실제로 비엔날레에 호의를 좀 받아본 입장? 네. 이건 참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어디서도 못 봤을 작품을 보고 좀 동시대 미술에 눈이 뜨이는 느낌이라든가 '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본 직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니까 우리가 소규모의 그런 미술만을 계속하고 있으면 국제사회와도 좀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 예전 한 20-30년 전에 비하여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한국 출신 작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게 된 데에는 비엔날레의 역할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 비엔날레 자체가 거대함을 상징하고 상업성을 막 표방하고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권력 변동에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점이에요. 그 어 네. 어 음 말 진짜 더듬네. 내 말로 막히면 책을 읽겠습니다. 234 쪽에 어 세 번째 문단이죠. "미술 전시의 중요한 요소로서 큐레이터의 부상은 제3 세계가 1960 년대의 혁명과 1980 년대에서 90 년대에 보다 유화적인 다문화주의 등을 통해 서구와는 다른 정체성을 주장하던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서구 중심이었던 미술계의 패권이 이렇게까지 분화된 것은 사회적인 면도 있지만 그 비엔날레의 역할도 아주 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비엔날레 89 년을 얘기하는 89년 이전에 1970-80 년대 우리 미술사를 배우면서 저희 2 학기 때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다루게 돼 거기에 나와 있는 작가들 중에 과연 서구 백인 남성이 아닌 작가가 몇 명이나 나오나, 이걸 세 봤을 때 그때 시절과 2000 년대에 비서구 남성이 아닌 이런 작가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뭐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은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을 유도한 것이,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자꾸 욕을 먹는 것은 니들끼리의 니들만의 리그이며 너무 돈잔치며 막 그러는데, 그런 또 쪼끔 더 뒤로 와서 보면은 이 흐름을 바꾼 것은 그렇게 좀 의도적이고 좀 과하고 약간 뭐랄까 정말 전략적이었던 그 비엔날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변화가 어쨌거나 이끌어진 거 아니냐. 네. '뭔가 변화를 하려다 본데 필연적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굳이 결론을 내자면요. 비엔날레는 90 년대에는 정말로 그런 큰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제도였고, 그것이 잘 돼서 아주 힘을 얻고 막 하다 보니까 비난도 진짜 많이 받았고 문제점도 사실 많고 비엔날레가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지만 역시 소기의 성과는
없고 그게 없었으면 과연 이 정도로 우리가 판도를 바꿀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없었으면 한국의 미술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면은 '아 필요했구나.'라는 점은 어쩔 수가 없는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겪고 난 2020 년에 비엔날레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2020년 이후에 비엔날레라든가 미술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요. 저는 점점 뒤로 빠져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대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으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대로 결정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